네, 오늘도 대선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저희가 잠깐 다뤘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못 다룬 내용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 민주당 대선 경선 이야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조성은 씨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내용들, 먼저 조성은 씨 인터뷰 내용부터 좀 더 분석해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JTBC, 그러니까 한 종편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네. 제보자가 아니라 먼저 제보자라고는 얘기했습니다만 본인이 의지를 갖고 제보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사고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이게 지금 정치 공작이다 이런 프레임이 막 씌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버스 측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이제 뉴스버스 측과 조성은 씨가 접촉을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만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줬고 이에 대해서 이제 뉴스버스 측에서 확인을 해보니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검의 수사기획관을 했던 수사정보정책관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7월 21일인가요? 이때 이제 첫 제보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월 2일 날 보도가 났고, 근데 본인이 이제 설명하는 건 뭐냐면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좀 많이 부족하다 이걸 네. 느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또 본인이 이제 뭐 김웅원이나 이런 사람들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네. 이제 뭔가 새로운 어떤 자기가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을 뉴스버 측에서 가지고 와서 사실은 이게 제보한 게 아니라 사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성은 씨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내용과 뉴스버 측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저는 그렇게 뭐 크게 차이난 그게 있다고는 보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왜 굳이 제보가 아니라 사고라는 예. 측면을 썼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의심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또 그 중간에 이제 뭐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8월 11일쯤에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문제는 과연 조성은 씨가 이 내용을 뉴스버스 측에 물론 뭐 본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제보를 했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할 때도 이게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어떤 측면들이 더 플러스가 돼서 뉴스버스 측의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는지, 또 왜 이걸 본인이 단순히 제보가 아니라 사고라는 표현을 썼는 것인지. 이현정 위원님도 이제 기자 네네. 출신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제보자들을 만나서 또 그 제보에 의한 보도를 해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고라는 표현을 듣기는 사실 제보자로부터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이제 제보자의 어떤 본질적인 뜻이 좀 에서 벗어난다는 뜻이 예.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뜻과는 달리 이미 이제 사태가 벌어졌다. 왜냐하면 사실 기자들이랑 취재하는 게 뭐 제보자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네. 기자의 눈으로 볼 때는 예. 이거는 뭔가 충분히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설득을 하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제보자의 시각과 기자의 시각이 충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뉴스버 측에서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예. 해서 이제 기사화를 한 것이고 네. 제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본인과의 관계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미진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마 그 단계에서 조성은 씨도 상당히 좀 주저했고 네. 굉장히 심리적 갈등을 많이 느꼈다는 네, 거 네.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네. 아마 네.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조성은 씨가 주저하는 과정에 이게 보도가 났기 때문에 사고라는 표현을 쓴 것 같다라는 분석을 주셨어요.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저도 비슷하게 봤습니다. 근데 왜 굳이 그런 말을 어제 그 JTBC 인터뷰에서 예. 했을까라는 거죠. 사실은 제보자가 누구냐, 왜 했냐, 그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온 언론이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네. 딱 하나입니다. 이 제보자가 다른 캠프, 그러니까 지금 뭐 그게 국민의힘이든 또는 민주당이든 어느 쪽이든 다른 캠프와의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즉 다른 캠프와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뭐 공작의 그 가능성. 그러니까 진실 여부와 별개로 이 부분이 관심이 있었던 거거든요.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도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어떠한 뭐 밝히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그 어떤 캠프에 있는 것으로 들었다 이런 네.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관심 가는 한 부분이었는데 그 조성은 씨의 인터뷰를 보면 자기가 작심하고 폭로하려고 제보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이제까지 언론에서 관심 갖고 또 정치권에서 공방을 주고받듯이 이것이 어떤 캠프의 연관성이나 또는 공작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연치 않게 언론인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자료가 노출되면서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굳이 꼭 짚고 넘어가야겠기에 이 부분을 밝힌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특히나 이제 뭐 지금 이제 이따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뭐 친분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뭐 다른 캠프와의 뭐 연관성 이런 아하. 추측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네. 이 부분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공작에 연관돼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뭐 그런 인터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성은 씨가 금요일에 나와서 했던 언론 인터뷰 내용 중에서요. 또 하나 이제 주목받던 부분은 김웅 의원이 이제 자신한테 고발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했던 말을 언급했습니다. 네. 중앙지검이 아니라 꼭 대검에 접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또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죠. 김웅 의원은 지난주에 기자회견에서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다라고 네. 밝힌 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웅 의원하고 두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김웅 의원도 사실 이 당에 합류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뭐 N번방 사건 때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추기도 했고, 근데 본인은 이제 후보로 뛰는 국면이 네. 있고, 이 사람은 이제 선대위 부위원장을 했던 네.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조성은 씨의 인터뷰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김웅 의원이 이거 꼭 지금 대검에다 고발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네. 본인은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면 이걸 안 해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 법률위원회에 뭔가 전달했어야 되잖아요. 왜 안 했을까라는 저는 솔직히 의문이 있는 예. 거죠. 네. 왜냐하면 당시에 선거라는 국면이 치열하게 붙는 선거 국면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김웅 의원이라는 전직 검사가 중요한 문건에 대해서 전달해주고 이거 빨리 지금 고발하라 그러면 뭔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조성은 씨가 그냥 자기 판단에 따라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어버리고 아무한테도 전달하지 않았다? 누군가 또 당에 전달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근데 본인 얘기하지 이야기는 그거예요. 않았습니까? 네. 본인 판단에 따라서 그냥 전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 중요한 문건을 본인이 그냥 했을까?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선관위가 지금 선거가 치열하게 붙는데 뭔가 하나라도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라면 당연히 당에다 보고를 하고 네. 당에도 법률가들이 많잖아요. 본인 네. 말고도. 그렇다면 이거를 왜 본인 선에서 그냥 가지고만 있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왜 만약에 그랬다면 왜 그랬을 거라고 판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게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이제 아주 뭐 얼른 따지고 보면 뭔가 지금의 상황을 예견해서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건 너무 이제 앞서 나간 예, 이야기가 그렇죠. 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예 그때 전달 안 받았을 가능성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웅 의원은 뭔가 전달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공개한 것 자체가 이제서야 이제 공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당시에는 과연 이게 전달됐을까라는 이제 기본적인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뭐 그냥 별것 아닌 내용이었다. 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가볍게 한 이야기였다. 근데 이제 지금 나온 이야기는 김웅 의원이 대검에다가 빨리 고발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본인은 그냥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좀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일단 중앙지검이 아니라 꼭 대검에 접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 부분이요. 왜 중앙지검은 안 되고 대검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또 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듣고서도 왜 이제 그 당에 전달하거나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에 이제 위원님은 초점을 맞추셨는데 네. 저는 왜 중앙지검이 아니라 대검 민원실이라고 꼭 굳이 강조를 했을까? 이 부분을 또 조성은 씨가 오늘 또 강조한 이유가 좀 중요하다고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보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보낸 당사자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지금 몇 차례 얘기를 하는데 예. 네. 당신 그때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 얘기 속에는 행간의 의미가 숨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행간의 의미라는 게 우리 국민들 다 기억하시지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그 1월달 취임 이후에 인사 갈등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중앙지검이 어떻게 보면은 추미애 장관의 영향력 하에 있다. 뭐 이런 네. 이제 분석이 굉장히 네. 많지 않았습니까? 네. 예.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 뭐 일부 인사 이동도 했지만 그나마 이제 대검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건 배당이라든지 대검에서 그나마 통제 가능한 네. 관여 가능한 뭐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 네. 이 부분을 좀 조성은 씨는 강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 얘기를 이번에도 또 언급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현종 네. 위원님께서는 방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검에 접수하는 것과 중앙지검에 접수하는 게 결과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김웅 의원이 아마 그런 가이드를 줬을 것이다라는 지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검찰을 아는 분이라면 좀 비상식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일단 대검은 수사 기능이 없습니다.
대검은 그냥 정책 기능만 있거든요. 예. 옛날에 대검 중수부만 직접 수사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대검 중수부가 해체가 되면서 대검은 그냥 정책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대검 공공수사부에다가 이제 이거를 접수해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당시에 공공수사부가 배용원 공공수사부장이었어요. 예. 근데 이분은 아시겠지만 추미애 장관의 어떤 면에서 인사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교체가 돼서 예. 추미애 사단으로 당시에 대검이 전부 다 배치가 됐습니다. 네.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제발 이 사람들만 좀 남겨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은 다 교체를 했어요. 네. 그러면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이걸 받더라도 본인이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중앙지검에 내려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에 접수하나 대검 공공수사부에 접수하나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그 다른 사건과 같은 경우도 이 남부지검에 수사하고 있던 사안을 이 윤석열 후보가 당시 검찰총장 시절에 중앙지검으로 보내라라고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때만 하더라도 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굳이 예를 들어서 친추미애 측 인사인 당시 배용원 부장이 있던 공공수사부에다가 그걸 갖다 주면 네. 그럼 배 부장은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일선 지검에다가 그냥 배당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 똑같이 중앙지검 가거든요. 네. 그럼 그거를 뻔히 알고 있는 김웅 당시 이제 후보가 과연 이거를 그냥 반드시 이거를 대검에다 보내라라고 했던 이유가 별로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고 또 이게 수사가라는 게 일단 접수를 하게 되면 네.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역부족이에요. 왜냐? 3일 날 접수를 하게 되면 뭐 수사하고 하면 어차피 선거 끝난 다음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 굳이 그때 당시에 대검 공공수사부를 딱 지정을 해서 왜냐하면 보통 고발장은요 그냥 대검 민원실에다 전달합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다 전달해요. 네. 어디 특정한 부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다가 수사해달라 이렇게 고발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왜 김웅 의원은 만약에 이제 이것도 전제를 가정해서 네. 또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김웅 의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니까요. 만약에 김웅 의원이 정말 대검으로 접수를 해달라라고 했다면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김웅 의원도. 그렇죠. 그렇다면 굳이 왜 대검을 언급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언급은 결국은 아마 이제 윤석열 후보가 뭔가 이 사건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전제하에서 성립을 예.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요. 검찰 내부 사정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그 생각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 이미 지적을 그렇죠.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김웅 의원이 뭐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지금 대검으로 꼭 보내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의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당시에 예. 상황을 안다라고 한다면 만약 고발을 하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제 각 서울중앙지검 이외에 남부지검, 북부지검, 동부지검이 네. 있거든요. 뭐 그런 데 한다든지 또 중앙지검을 할 수 있는 이외의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예. 네. 이제 그렇다면 왜 굳이 대검에다 하라고 했을까?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예. 네네. 대검에 뭔가 예전에 만약에 이를 인사 전이라면 이야기가 가능하죠. 네. 그때는 다 포진해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대검으로 가면 윤석열 전 총장이 뭔가 더 영향권에 있고 중앙지검은 그렇지 못하다. 이거는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시거든요. 그것의 근거가 이제 공공수사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이게 만약에 김웅 의원이 정말로 이 공공수사부를 갖다 강조했다 그러면 대검 민원실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김웅 의원이 그러니까 그 정무적인 판단을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는 상황이냐? 네. 그러니까 선거 이제 김웅 의원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했을 때의 그 상황을 보면 본인의 지금 선거가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전달은 해야 되겠고 부탁을 예를 들면 전제로 까는 겁니다. 그러면 대검 뭐 공공수사부에다 꼭 하라고 그랬다라면은 네. 그럼 공공수사부에 했는지 안 했는지 추후에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공수사부가 현재 누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될 거라고 깊숙이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것도 추측입니다. 그러면 네. 지금 중앙지검이 아니라 대검 민원실에다가 접수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라고 네. 조성호 씨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받은 거니까 이거 대검에다가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네. 뭐 깊게 상황 생각 예, 안 예. 하고 대검 민원실에다가 하면 되지. 이거 아마 민원실로 꼭 하세요 정도 이렇게 갔으면 네. 예. 뭐 이게 굳이 뭐 김웅 의원이 모든 걸 다 알고 그 뒤에 상황까지 다 염두에 두고 예. 확인 전화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러면은 깊숙이 뭐 공공수사부에 지금 누가 있고 이런 거 생각할 예. 거기까지 생각하지 미처 하지 않고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그냥 좀 더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대검으로 접수를 시켰을 가능성. 예. 네. 이 부분은 뭐 근데 그게 참 추후 성립이 어려운 사실관계 게 밝혀져야 할 예. 텐데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프레임 자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당시 총장이
직접 예를 들어서 손준성 기획관에게 부탁을 해서 사주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부탁을 했는데 그걸 전달받았다는 김웅 의원이 이걸 전달받아서 아니 검찰총장이 부탁을 했는데 이걸 나중에 챙겨보지도 않고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했다?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저는 시나리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뉴스버스 보도나 여당이 주장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 이거 참 내 사건하고 나 부인하고 한동훈하고 이거 빨리 이거 고발해서 내가 고발해줘라고 네. 했으면 이 총장님 지신데 빨리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김웅 의원이 아무리 바쁘지만 네. 그걸 예를 들어서 나중에 확인해 보지도 않고 했다라는 것은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느 것 하나 지금 밝혀진 게 없고 계속 공방이 네.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보자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나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영상 보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전망이 좋은 고급 그런 호텔 한정식집에서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밥을 먹고 뭐 수시로 본다고 하니까 그럼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겁니까? 만나서. 그러니까 한번 쭉 지켜보십시오. 예. 네, 국정원장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그 제보자 조성은 씨를 만났겠냐,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의중이 좀 담겨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만난 시점이 고발 사주 의혹 보도가 나오기 전 그리고 제보가 된 이후 그 사이 어디쯤인 것 같은데 왜 이 시점에 두 사람이 만났을까에 대해서 여러 의문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 금요일 날 윤석열 입건, 그다음에 박지원 제보자와의 만남, 이 두 사건으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을 예. 정도로 출렁였는데 일단 뭐 국정원장 신분으로 만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애초에 만남은 16년인가요? 네.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네. 당시 비대위원으로 조성은 씨가 있었고 그때부터 친분 관계가 있어서 지금까지 뭐 여러 차례 뭐 심지어는 박지원 원장이 원장 이전에 방송 출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조성원 씨가 수행을 했던 적이 많았을 정도로 뭐 친분이 굉장히 깊었다고 그래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만난 것이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예. 자주 만남 잦은 자체가 만남이 문제는 있었다. 아닐 수 있지만 이런 이 건데. 자리에서 관련해서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한 얘기를 나눴을까 또 이 부분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네. 자, 우리가 어떤 그 박지원 원장 과거의 정치인 시절 생각하면 굉장히 전략 기획통으로 우리가 이제 정치 떠올리는- 원로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통 정치 구단이라고 우리 그렇죠. 언론에서 그냥 만났겠느냐. 네. 또 그 정도의 있지 않습니까? 친분이면 최소한의 뭔가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기사로 나갈 것 같아요라고 했을 때 그런 자문을 구하거나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것도 모든 게 다 가능성입니다. 그렇죠. 예. 박지원 원장은 일단 뭐 이와 관련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죠. 밝히긴 했습니다. 만약에 조성은 씨가 그런 자문을 했거나 이것이 정말 왜냐하면 뉴스버스 측의 이 사건에 대해서 제보하고 접촉을 한 게 6월 달이에요, 이미. 예. 네. 기사는 9월 달에 났지만 6월 달에 이미 뉴스버스하고 이런 일들이 다 됐고 지금 만났다라고 그 발표진 날이 8월 11일입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취재가 거의 뭐 끝난 상태 또는 거의 마무리 상태. 이게 보도가 될까 안 될까 이제 어느 정도 좀 갈피가 잡힐 그렇죠. 것 같은 자, 그런 시점에 할수 상태에서 있을까요? 본인이 국정원장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라면은 네. 이거는 이게 호텔에서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일인가요? 굉장히 비밀스럽게 만나야 되는 자리인데 네. 당시에 이제 조성은 씨가 뭐 박지원 원장이라고 표하지는 않았지만 예. SNS에 저 사진을 올려서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예. 이런 만남에 우리가 흔히 예. 어디 장소 가면은 나 이런 장소도 와봤어 뭐 이러면서 네. 올리듯이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게 과연 비밀리에 뭔가 공작을 하기 위해서 만났을 때 저런 사진을 찍고 저런 걸 공개할 수 있을까 SNS에. 또 하나 그다음에 고발장이 그 작성되고 전달된 게 작년 총선 앞둔 4월 3일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박지원 원장이 국정원장 취임한 게 7월 달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예를 들어 국정원장으로서의 뭔가에 그 개입이라 그렇다라면은 어떻게 국정원장 취임하기 석 달 전에부터 이런 것들을 알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난 것 자체를 완전히 비밀리에 만난 것도 아니고 네. 거기서 이 사건 관련돼서 얘기를 나눴다라고 하는 어떠한 정황이나 근거가 없습니다. 네. 딱 만났다. 예. 폭로했는데 만났는데 그때 국정원장이었네?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은 윤석열 총장이 송 검사에게 지시 묵인했다는 것만큼이나 그거보다 더
더 추측의 조성은 영역이다. 씨와 박지원 원장과 그 식당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사실 그 두 사람 외에는 그렇죠. 알 수가 없죠. 나올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조 씨가 인터뷰에서 네. 분명히 이랬습니다. 왜 바로 공개를 하지 않았냐라는 부분에 좀 고민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랬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 그렇죠. 중간에 그 시기에 박지원 원장을 만난 거거든요. 네. 정치 원로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요. 네. 일단 조성은 씨는 박지원 원장의 요청으로 한번 만났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지원 원장은 언론에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만났다. 그리고 전화도 자주 하는 사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진술이 다르죠. 그렇다면 또 두 번째는 일단 조성은 씨가 7월 달에 21일 날 제보를 한 이후에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심적인 많은 갈등을 느꼈습니다. 네.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제보가 됐고 기사화가 되기 전이라면 예. 마음의 갈등을 많이 느끼겠죠. 네. 자, 그럼 두 사람 관계가 이미 오래전부터 가까운 사이였다 한다면 예. 그래서 만났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두 분이 만나서 남북 관계를 이야기할까요? 국제 정세를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본인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과 어떤 정치 원로한테 뭔가 고민을 토로했지 않을까라는 충분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그 한두 시간 반 정도 뭐 식사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했을 것이다 라는 거는 조금 비상식적인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저의 의문은 과연 두 사람은 만났을 것인가에 대한 쪽 솔직히 의문이 있습니다. 다른 동석자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아직 뭐 열려 있는 거니까요. 예. 이제 네. 현재 이 문제는 뭐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네. 일단 두 사람이 만났다는 사실만 확인돼 있지 네. 그 자리에 혹시 제3의 인물이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추론도 가능할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박지원 원장이 이걸 알았다고 해서 이걸 본인이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일단 국정원장이라는 분이 정치 중립,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국회가 또 이 시점에 당시에 국정원의 정치 중립 문제에 대한 뭐 선언을 하게 됩니다. 네. 박지원 원장이 정치 중립을 하겠다고 또 본인이 국회 결의에 따라 선언을 하게 돼요. 이 시점과 또 묘하게 같이 결부가 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야당에 사는 공세는 뭐 전혀 근거 없는 공세는 아닐 것이다. 물론 지금 상황으로는 박지원 원장 입장에서는 아니 그걸 내가 뭐 만난 것 이제 예전에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특별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뿐이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 논란이 되지 않을까. 자, 우리가 일단은 정황으로 지금 추론을 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조성은 씨는 사단만 나눴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 말고도 많은 분과 박 원장은 만난다. 정말 사단만 나눴다라고 하는데 방금 이제 이현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황상 상식적으로 충분히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이거는 저는 큰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만났고 또 무슨 얘기를 나눴고 이걸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시기와 그 다음에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갖는 무게 때문에 예. 뭐 이 부분은 야권에서 계속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까 다만 뭐 정황으로 추측하면 또 정황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예.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은 고발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논란의 발단이 된 건데 그 당시에 박지원 원장은 국정원장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 예,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뉴스버스 측에 6월 달에 제보가 어느 정도 이제 기사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애초에 뭐 예를 들어 6월 이전에 예. 뉴스버스에 이걸 제보하기 전에 박지원 원장과 만남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상의 끝에 뉴스 제보화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했다. 이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또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미 뉴스버스 측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기사도 어느 정도 작성되고 있는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본다면은 이것도 그 정황은 또 박지원 원장의 또 방어 논리가 되겠죠. 네. 예, 지금 국민의힘 내부 뭐 외부도 할 것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세 여야 할 것 없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윤 전 총장의 반응도 듣고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또 어느 정도 진행돼 가지고 좀 사안이 뭐 많이 드러나게 될 때 그런 걸 가지고 또 여당의 저 주장에 올라타는 거는 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시작하자마자 벌떼처럼 올라타가지고 저는 그게 더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저쪽에서 총을 한 방 그냥 날리니까 바로 올라타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이실직고하고
다 뭐 사퇴하라 그러든지 뭐 사과하라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권 교체 하겠습니까?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계속 야당의 기득권 정치인으로 남아가지고 그걸 누리겠다는 겁니까? 저는 오로지 이 정권 교체밖에 없습니다. 자, 여당에서 공격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또 뭐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쟁 주자를 향해서 한 말인 것처럼 보여요. 네. 이렇게 나를 향해서 또 공격하네 이런 불만을 토로했는데 이게 내부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상황 자체가 보면 일단 검찰과 공수처가 일단 다 동원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거는 이제 윤 후보에 대한 이제 이 여러 가지 의혹 제기이긴 하지만 네.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야당이 어떤 면에서 경선의 틀을 어떤 면에서 깰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야당을 향한 이제 뭐 전방위적인 공세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뭐 우리가 기억나십니다만은 예전에 대선 때 보면 항상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지고 네. 야당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뭐 2012년에 김대엽 사건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사건들이 항상 벌어져 왔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사실은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래도 공수처에 대한 비판이나 정권의 어떤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뭐 비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당이 나서지 마라 이 문제에 네. 대해서 예, 무슨 예. 당이 소도냐 이런 예.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으로는 여권과 같은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죠. 네.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윤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야권 전체의 어떤 지금 경선의 틀을 깨는 문제인데 예. 거기에 왜 편승하느냐. 결국 그러면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그러면 여권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이런 이제 심정을 토로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섭섭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받으면 내부는 단결돼야 되는데 네. 문제는 또 내부가 또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윤 후보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지금 여러 가지 지지율 경쟁을 벌이고 있는 홍준표 후보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도 그런 홍준표 후보는 계속해서 그러면은 윤 전 총장을 때리는 쪽으로 갈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제 윤 후보의 우선적인 이런 틀이 깨져버리니까. 네. 그리고 본인 지지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인데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그게 이득이 되겠죠. 네. 그렇지만 전체 대선이라는 큰 국면에 봤을 때는 야권 전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주저앉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야권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단순히 처음에 지금 이 짧은 기간에서는 윤 후보한테 불리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 야권 전체가 이 대선에서 불리한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도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조금 전 영상에서 봤던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은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했던 말인 거죠. 그렇죠. 지금 홍준표 의원의 일부 여론조사지만 한두 개 정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기 때문에 예. 뭐 이 기회에 그 정치 공작 프레임에 맞서는 것과 동시에 또 당 내부에서는 지금 이게 무슨 적전 분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홍준표 후보를 견제하는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의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증거는 고발장하고 손준성 보냄료 두 개밖에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네. 네. 나머지는 다 추측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중도층이 이것을 보고 흔들리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이거를 갖다가 이 판을 일단 흔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지 본인에게 기회가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여론조사에 크게 반영은 되는 것 같진 않죠.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조사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최근에 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1, 2% 정도 또 하락이 나온 거는 네. 일단은 그 시작은 중도층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아직 당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윤석열 리스크 혼자 끝나면 괜찮은데 자칫 불똥이 당으로 튈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홍준표 후보도 고민할 것 같아요. 네. 본인의 지지율이 모르면 뭐합니까? 당이 풍비박산 나버리면 예. 대선은 끝난 건데 네. 이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김웅 의원 혼자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모든 문제가 사실은 뭐 지금 뭐 민주당이 관여돼서 생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폭로한 사람도 당시에 총선 당시에 손대본 부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연관 있었던 김웅 의원도 당시 후보자였고 8월 고발장과 관련돼서 지금 새롭게 나온 이름이 예. 정점식 의원입니다. 이게 예. 당 전체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정점식 보시는 건가요? 의원은 윤석열 총장하고 또 친분이 굉장히 깊은 걸로 또 알려져 있지 네네.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본다면 홍준표 후보로서는 윤석열 후보만 그냥 내려앉고 자기가 올라와서 지지율을 차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당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꺼번에 이 사건으로 같이 끌려 들어가게 될 경우에 당 지지율까지 폭락을 하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지금 김웅 의원 사무실에 압수수색 대비해서 현직 의원이 30여 명이 몰려가 있습니다. 예. 네.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볼 거냐. 그렇다면 이제 당은 전략을 쳐야 될 텐데 네. 홍준표 후보의 취지대로 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좀 뭐 손절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후보 개인의 일로 이제 치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당이 전체적으로 나서서 총력 대응할 것인지 이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홍준표 후보는 당이 너무 깊숙이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준석 대표나 다른 이제 당 관계자들은 윤석열의 추락은 당의 추락으로 이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단적인 게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는 게 김웅 의원 사무실에 있는 30여 명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자, 이게 김웅 의원이 그 영장 집행 당시에 범위를 벗어난, 그러니까 범위를 특정되지 않는 컴퓨터를 갖다가 조사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시비가 붙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게 뭐 30여 명의 국회의원이 그걸 사수하고 있어야 될 사안인가. 사실은 영장 다시 똑바로 받아오시오. 어느 컴퓨터, 어느 자리. 그러면 그거 협조하겠다. 왜냐하면 김웅 의원이 검찰 수사 촉구했고 협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영장의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현직 의원 30명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 네. 사안을 지금 의원들은 네. 당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거고. 그런 네. 분위기인 것 그렇죠. 같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이게 못마땅한 거죠. 일단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예. 입지적으로도 흔들리고 정치적인 부담도 클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 수사가 계속 길어진다면 그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당내에서 후보 사퇴 얘기까지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공수처가 이렇게 나서주는 게 정치적으로 보자면 사실 야당한테 그렇게 불리한 구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지금 의원들이 지금 뭐 가서 김웅 의원 압수수색 맞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게 사실은 이게 대선 임박한 국면이 되면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이 구도 자체가 중요합니다. 즉 현 정부가 야당 후보를 탄압한다. 이 구도를 만들어내면 야당으로서는 이 상당히 유리한 국면에 서는 거거든요. 오히려 보수층을 결집할 수 있는 그렇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바로 건가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사실 규명되기가 꽤 어려울 겁니다. 네.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지났고. 네.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 손준성 정책관의 손준성 정책관이 진술을 해줘야 돼요. 아 나 윤 후보한테 지금 지시 받았다. 네. 자, 그 지시 받았다는 데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이렇게 한다면 국면은 많이 바뀔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없이 증거 없이 이제 진행된다 한다면 지지부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칫하면 지금 대선을 6개월 앞두고 공수처, 검찰 모두가 나서서 야당 후보를 어떤 면에서 압박하는 모양새로 간다면 네. 그는 그 자체 내용보다는 정부 여당이 뭔가 야당을 압박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전환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윤석열 캠프에서는 뭔가 오히려 더 기회다 이런 분위기가 있을지도 그렇죠. 항상 모르겠네요. 모든 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예. 모든 국면이 보면 저는 그래서 보면 지금의 공수처가 나서고 박지원 원장이 등장했다는 거는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호재죠. 그러니까 네. 검찰이나 이런 데서 뭐 혼자 조용히 하면 모르겠지만 예, 예. 이게 지금 공수처 검찰까지도 다 확대된 데다가 네. 박지원 원장이 등장해 버렸어요. 인물이 네. 등장했죠. 물론 전혀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관여가 없지만 예. 박지원 원장의 등장 자체만으로 상당히 이 전체적인 규모 자체가 커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당장 네. 야당에서는 뭐 국정원의 개입이다,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 규정하고 국민들이 그 있어요.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계속 정치 개입에 대한 그 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프레임으로 보면 이게 상당히 야당한테도 결코 불리하지 않다라고 그리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렇게 아마 국정원 대선 개입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그렇죠. 이게 명확한가요? 심플하죠. 예. 네. 그런 국면에서는 이게 박지원 원장의 등장이 상당히 이 국면에서는 아주 나쁜 징조고 또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할 때 조금의 실수했던 측면들 예. 네. 그것 자체도 어떤 면에서 보면 빌미를 준 게 예.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수사와 감찰이 진행 중이어서요. 저희가 정황적인 것들 그리고 추론에 기반한 토론을 진행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근거들이 또 나오는 대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 부분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경선 이야기를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지사 대세론이 점점 굳어지는 듯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기호 4번 이낙연 후보. 정면을 보고 화이팅! 원팀 화이팅!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역시 지지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또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을 혹시 개선할 여지가 있는가 봐가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는 이제 환한 표정으로,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상당히 표정이 굳어져 있습니다. 네. 박 교수님, 네. 지금 3연승이에요. 순회 경선 세 번째 결과가 나왔고, 오늘 이제 또 순회 경선 네 번째 결과가 나온과 동시에 60만 명 정도 되는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또한 공개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대략 한 3분의 1 정도의 능선을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지금 뭐 이제 대서론이 거의 굳어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반등의 기미가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뭐 마지막 변수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오늘 강원 지역까지는 현재까지 뭐 충청에서 시작된 과반 압승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 사이에 두 가지 다 민주당 내에 커다란 변수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낙연 후보의 배수진입니다. 의원직 사퇴요.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 네. 그리고 호남 민심을 자극했죠. 자, 이 부분이 이 1차 선거인단은 그래도 캠프에서 모집한 인원들이 좀 있거든요. 예. 네. 여기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쳤을까? 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마지막 변수가 남아있다. 예. 또 하나는 사실은 어제 그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더 높은 득표율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런데 다른 후보들이 올라가야 될 그 득표율을 추미애 후보가 다 가져갔습니다. 어제 추미애 후보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네. 14.8%가 나왔으니까요. 결국은 이거는 이제 가장 일주일 동안의 핫 이슈였던 고발 사주. 봐라, 민주당 지지층이 윤석열 후보에 가지고 있는 비호감도는 진짜 상상 초월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되니까 봐라, 추미애 후보가 내가 맞았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소위 말하면은 배수진을 친 이낙연 후보로 가든지 네. 아니면은 대세론인 이재명 후보로 가야 되는 그 잔여표들이 네. 지지했던 후보가 지지부진한 그 다른 후보 지지층들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더 쏠린 게 아니라 추미애 후보에게 조금 더 쏠렸다라는 거죠. 일부.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이낙연 후보의 소위 말하는 배수진이라고 하는 배팅이 더 클지 아니면 고발 사주가 추미애 후보에게 그 이낙연 후보나 정세균 후보, 기타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속 시원하다 그러면서 추미애 후보에게 가면서 이재명 지지층은 그대로 가는. 그러니까는 대구의 어떤 그 대구 경북의 결과가 1차 선거인단에서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 네. 이 결과가 이제 오늘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대세론으로 끝나느냐, 뭐 호남까지 더 봐야 되느냐 네. 이런 이제 결정 기로에 섰다고. 호남이 곧 예정돼 있습니다. 네. 방금 교수님께서 분석해 주셨던 대로 이 고발사주 의혹의 이 이슈가 추미애 후보의 지지를 견인했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뭐 저는 그보다는 오히려 추미애 후보가 대구 출신이잖아요. 예, 연고가 더 그렇죠. 작용한 것 같다. 연고도 상당히 저는 작용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경북 출신이고 이제 안동 출신이니까 네. 뭐 대구 네.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그 많을 테니까요. 대구의 후보인 뭐 지역 연고라 보면 추미애 의원은 뭐 정책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도 연고가 있으니까 좀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경북이죠. 충청보다? 경북. 예. 그러니까 경북 대구를 했지 않습니까? 엄연히 다르니까. 아무래도 표차가 좀 예. 나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일단 이재명 후보가 일단 리드를 한 것 같고 이제 뭐 나머지 남은 거는 이제 호남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대략 지금 선거인단 투표율이 한 70% 넘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전, 그러니까 호남 지역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이낙연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를 점하지 않는 이상 네. 딴 데서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낙연 지사는 전남 도지사도 했었고 네. 좀 반등의 기회가 없을까요? 근데 반등의 이게 여지가. 호남이라는 지역이요. 제가 네. 그대로 보면 굉장히 전략적 투표를 하는 데입니다. 즉 당선될 사람한테 표를 몰아주는 현상. 노무현 대통령 보셨지 않습니까? 대표적이었죠. 뭐 지지율 1% 그때 했는데 결국은 호남 경선에서 완전히 뒤집어 버렸잖아요. 네. 그때 계기가 됐던 게 그 문화일보에 계시는 여론조사. 그 문화일보 여론조사가 한번 엎어지고 나서 그게 호남 경선에 상당한 영향을 뭐 주지 저도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정치부 그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그러셨군요. 예. 그냥 생생히 아주 기억나요. 네. 이게 결국은 호남 지역이 이곳이라는 게 역시 정치적으로 상당히 단련된 곳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야 본인들이 유리하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만약 이 대세를 과연 엎을 수 있는 대세인가?
그렇게 판단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때 문화일보는 광주 전남 지역에는 안 뿌려졌습니까? 그때 뭐 영화나 다큐멘터리 보면은 차로 싣고 막 이렇게 내려가던데. 아, 그때 뭐 민주당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많이 예. 뿌려졌죠. 알려졌죠. 또 전달되기도 하고 예. 문자로 등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국면은 그냥 이어지지 않겠는가 네. 하는 예.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이제 1차 슈퍼위크의 결과가 나옵니다. 모두 함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